중국의 대만 침략 가능성이 날이 갈수록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참다 못한 대만에서 결국 선을 넘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의 약점을 노리겠다고 선언한 것인데요. 그런데 막상 중국에서는 대만의 엄포에 코웃음 치면서 한국에서 들려온 소식에 기겁하고 치를 떨고 있다고 합니다. 단 한 발로 중국 문명을 석기시대로 되돌릴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괴물 미사일이 한국에서 극비리에 개발되어 곧 실전 배치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중국 14억 인구를 펄쩍 뛰게 만든 대한민국의 초고성능 무기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재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즐겨 사용해온 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내부의 불만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는 것인데요. 최근 중국은 사상 최악의 경제 위기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채무불이행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신호탄을 터뜨린 중국 최대의 부동산 건설사 헝다그룹이 지난 8월 17일에 결국 파산 신청을 하며 중국 부동산 붕괴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시장의 붕괴는 중국 금융시장의 도미노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중국 정부는 여전히 정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의 사태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해외 경제 분석가들은 중국판 리먼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2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도 시장 전망치에 도달하지 못했고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치인 21.3%를 달성했는데요. 몇몇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의 통계 방식 때문에 실질적인 중국 청년 실업률은 이보다 2배 높은 47% 이상일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민심이 사나워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에 사실상 독재 구조를 확립한 시진핑 주석이 권력을 유지하고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 대만 침략을 단행할 것이라는 주장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눈앞에서 칼날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 대만에서도 혼자 죽지는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8월 29일 대만이 유사시 중국 산샤댐을 타격할 수 있는 최고 기밀급 순항미사일 운용부대를 새롭게 편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만 언론은 최대 사거리 1200km의 슝펑2 미사일 개량형 인지대지 순항미사일 슝성을 운용하고 있는 부대가 최소 3개가 넘는다고 보도했는데요. 대만 언론은 당국의 공개 자료들 근거로 대만군이 해당 미사일을 운영하는 기동 미사일 대대 3개 이상을 창설해 공군 방공미사일 지휘부 산하 5개, 방공여단 가운데 하나인 791여단 예하에 배속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791여단은 순항미사일 전담 부대로 알려져 있죠. 현재 중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산샤댐은 길이가 2.3km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으로 파괴될 경우 국가적 붕괴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산샤댐에 파괴될 가정한 시뮬레이션에서 외부의 공격이나 지진 등의 요소로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한순간에 약 100억 톤이 넘는 물이 쏟아지게 되며 초당 2370만 톤이나 되는 물이 시속 65km의 속도로 하류에 위치한 도시 이창을 강타해 이곳에서만 약 50만 명의 사상자가 나올 것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는 시작에 불과하며 10시간 후에는 우한, 하루가 지나면 난징까지 홍수가 휩쓸어 중국 중부의 핵심 도시와 산업 기반들이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 주요 경제 도시들이 한순간에 마비되면서 중국 경제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힐 것이며 이들 복구하기까지도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중국 최악의 재난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과거 이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영상이 중국 인터넷상에서 빠르게 퍼지자 중국 당국에서 황급히 영상을 삭제하기도 했었죠. 다만 이번 대만의 산샤댐 공격 부대 창설 소식에도 중국에서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만에서 산샤댐을 공격할 계획을 공개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을 뿐더러 중국에서는 대만군이 산샤댐을 공격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에서 1200km 이상 떨어진 산샤댐을 대만군이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은 슝성 순항미사일 뿐인데요. 중국군도 바보가 아니기에 약점이 될 수 있는 산샤댐 방공망을 굳건히 하고 있어 대만의 공격 정도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미사일 소식에는 여유롭게 비웃던 중국이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미사일에는 극히 경계하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만의 미사일 수십 발은 두렵지 않지만 한국의 이신형 미사일 한 발이면 중국을 석기시대로 되돌리는 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대한민국의 극비 무기 중 하나였던 현무5가 공식적으로 개발 완료를 선언하고 양산 준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거리 600km의 8D라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탄두를 장착한 괴물 미사일 현무V는 올해 초부터 시험 발사를 거쳐 개발이 마무리되고 올해 말부터 양산에 돌입하게 되었는데요. 관계자에 따르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보훈 공장에서 올해 말부터
연간 최대 70여 발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현무호는 대한민국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 징보복의 핵심으로 8대 달하는 탄두들 통해 핵무기급 파괴력을 낼 수 있도록 개발된 미사일입니다. 게다가 이 탄두 중량을 줄이게 된다면 사거리가 최대 3,000km 이르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변할 수 있는데요. 현무호의 세부 스펙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비슷한 체급의 미사일들과 비교하여 스펙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의 전체 중량은 약 36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1단 로켓 기준 75톤의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체급의 미사일로 미국의 대륙간 탄도 미사일 ICBM 미니트맨이 있는데요. 미니트맨의 전체 중량은 35.3톤이며 80톤의 로켓 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ICBM이니만큼 미니트맨의 최대 사거리는 13,000km에 달하는데 비슷한 무게와 출력의 사거리 차이가 이만큼 큰 이유는 그만큼 탄두 중량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현무호의 탄두가 8톤이나 되는 반면 미니트맨의 탄두는 350kg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자료들 근거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니트맨과 거의 동일한 스펙을 갖춘 현무호가 탄두를 1톤으로 줄인다면 사정거리가 3,000km 7가지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 중국 전역을 타격하기에 충분한 거리이며 1,600km 정도 떨어진 산샤댐 정도야 여유롭게 파괴할 수 있는 사정거리입니다. 여기에 탄두 중량이 400kg 정도인 슝성 미사일과는 차원이 다른 톤 단위의 탄두를 가지고 있기에 두께 135m의 콘크리트댐이라 하더라도 한 발이면 붕괴시키기 충분합니다. 중국에서도 현무호가 개발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보도하며 최대 3,000km까지 사거리를 늘릴 수 있고 100m 깊이의 벙커까지 파괴할 수 있는 강력한 괴물 미사일이 탄생했다고 전했는데요. 또한 그동안 미국이 한국의 탄도미사일 기술을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1979년 체결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이 폐기되었기에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던 족쇄가 풀려 더욱 강력한 한국형 탄도 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중국 전문가들은 현무호 미사일의 등장은 한국이 완성도 높은 공세미사일 전력을 갖추고 사거리, 관통력, 피해 효과, 타격 정확도 등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어냈다는 걸 보여준다며 한국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것을 경계하며 눈을 떼지 않고 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게다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현무호의 후속 모델인 현무6의 개발까지 착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한국에서 개발 중인 한 미사일의 레이더 반사 면적 분석 형상 자료가 유출되었는데 이 미사일이 현무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개발이 진행 중인 미사일이기에 아직 공개된 자료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다탄두 미사일 MIRV나 극초음속 활공체 HGV 미사일일 것이란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MIRV란 다탄두 각계 목표 설정 재돌입 비행체를 가리키는 말로 하나의 미사일에 여러 개의 탄두들 싣고 대기권 밖에서 분리시켜 각기 다른 목표를 동시에 타격하는 무기로 현존하는 ICBM 중 가장 강력한 미사일인데요. 기본적으로 핵무기를 탑재하는 미사일이나 일반적인 탄두를 탑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핵무기가 없는 한국에서 MIRV를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된 것은 중국 해군의 위협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무기 체계로는 마치 붕어빵 기계로 찍어내듯 군함을 건조하고 있는 중국의 물량 공세를 상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단 한 발의 미사일로 구역을 장악할 수 있는 MIRV 미사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죠. 앞서 현무호와 비교한 미니트맨이 세계 최초의 MIRV 미사일이기도 했기에 비슷한 형상을 유지하는 현무6 역시 MIRV로 개발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은 현무6과 대한민국이 지난해부터 개발에 착수한 극초음속 활공체 미사일 HGV라는 것인데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의 주관으로 한국형 극초음속 순항미사일 하이코어를 개발하고 있으며 지난해 초 이보다 한 단계 개발 난이도가 낮은 HGV 방식 극초음속 미사일의 개념 연구를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HGV 미사일이 현무용하는 것이죠. HGV 미사일은 높게 솟았다가 중력을 이용해 가속하면서 수직 낙하하여 마치 글라이더처럼 수평으로 활공하는 방식의 미사일로 낮은 고도에서 마하 10의 속도로 항로를 바꾸어가며 비행하기 때문에 기존의 요격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의 아방가르드 미사일, 중국의 둥펑 17이 HGV 방식의 미사일이죠. 어떤 방식이 되었든지 현무6 역시 현무V와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게임 체인저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앞서 현무5가 중국 산샤댐을 단 한 발로 붕괴시켜 중국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을 거라 언급했지만 실제로 이 같은 전략을 대한민국에서 수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한 공격은 아무리 전술적 효용이 크다고 해도 국제사회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의 왕따가 되어버린 러시아에서나 할 수 있는 행위로 실제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냉각수들 공급하는 카호우카 댐을 파괴하는 만행을 저질렀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러시아와 같은 막장 국가는 아니기에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죠. 다만 한국이 핵무기가 없이도 중국의 핵무기만큼의 피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수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절대 쏘지 않을 핵무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시들 세우고 목소리들 높여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데만의 현 상황을 보고 있자니 국가들 지키기 위한 강력한 국방력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도 대한민국의 안보들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계실 방산 관계자분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대한민국 육군 3포병여단이 강원도 양양에서 239mm급 다연장 로켓 천무의 해안 실사격 훈련 현장이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한국판 강철비라 불리는 천무는 사거리 80km, 축구장 3개 넓이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육군의 최정예 무기 다연장 로켓입니다. 천무는 육군과 해병대가 운용하는 국산 다연장 로켓포로서 한국이 지난 2009년부터 5년간 1,314억 원을 들여 개발했고 미국이 만든 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과 대등한 성능을 자랑하는 무기입니다. 천무는 최초의 국산 다연장 로켓포인 구룡보다 사거리를 2배 이상으로 늘려 북한의 장사정포 사정권 밖에서 아군의 피해 없이 공격 원점 및 중심 타격이 가능합니다. 사정거리가 길기 때문에 지상보다는 주로 해상에서 사격 훈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역으로 생각하면 바다로 침투하는 적의 함정들에게 지옥을 선사해 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상과 달리 해상 사격 훈련에는 사실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파고 즉 파도의 높이가 2.1m 이상일 때는 발사된 로켓포탄의 탄착 지점 확인이 어려워 사격 훈련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상 탄착 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려면 해군 함정의 레이더가 동원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해상의 경우 조류에 의해 표적지가 이동하기 때문에 포탄의 정확도 측정이 어렵다는 것도 문제로 꼽힙니다. 그래서 천무와 비슷한 성능을 자랑하는 미국의 MLRS는 사거리가 짧은 연습용 로켓포탄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요. 천무 역시 연습용 로켓포탄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재 천무가 운용하는 탄약은 두 종류로 사거리 36km의 130mm 로켓포탄과 80km의 사거리를 자랑하는 239mm 유도탄이 있는데요. 향후 사거리 45km의 230mm 로켓포탄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천무는 이제 완전히 대한민국 영토에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백령도에는 신형국산 대공미사일 천궁, 북공기부양정 킬러인 국산 비공 유도 로켓, 국산 단거리 대공미사일 천마가 배치되어 천무, 천궁, 천마 등 이른바 국산 3000DM 무기체계가 모두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천무의 배치로 백령도에 큰 위협으로 부각되어 온 북황해도, 고안포, 공기부양정, 기지 등 주요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천무 239mm 유도 로켓은 GPSINS 관성홍법 장치 유도 장치가 달려있어 최대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분산탄을 사용할 경우 300개의 자탄즈 단이 공중에서 뿌려져 최대 축구장 약 3배 크기의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단일 고폭탄두는 관통탄두로 60cm 이상의 콘크리트로 방어된 벙커나 건물 등을 파괴합니다. 시속 80km로 빠르게 작전지에 투입돼 도착 7분 만에 첫 탄을 쓸 수 있는데 사거리 80km 이내면 360도 범위 어디든 대량 타격이 가능합니다. 특히 발사 차량 1분당 12발의 로켓이 탑재되는데 우크라이나전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도 70여 큼 떨어져 있는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는 유도 로켓을 쓸 수 있지만 발사 차량 1분당 6발만 탑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천무는 발사 차량 1분당 12발의 로켓이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마스보다 2배나 강력한 발사 능력을 자랑합니다. 이러니 폴란드가 가만히 둘 리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공개된 2023 한미연합 합동 화력 훈련장에서 한국 화력 무기 시범을 직접 참관한 폴란드의 국방장관은 우리 군의 화력에 대해 인상적이라고 평하면서 특히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보더니 오, 천무라고 한국어로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폴란드는 그동안 K808 장갑차와 천궁이 방공미사일 등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며 세부 재원을 묻기도 했는데요. 천무가 강렬한 인상을 남긴 겁니다. 결국 폴란드는 288문이나 되는 천무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했습니다. 천무는 지난해 폴란드와 1차 수출 이행 계약을 했으며
아랍에미리트 UAE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돼 실전 배치된 사실이 최근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폴란드와 수출 계약이 체결됐던 국산 다연장 로켓 천무는 첫 선적을 마치고 폴란드로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폴란드 육군형으로 개량된 천무의 폴란드 제식명은 HOMARK입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폴란드산 트럭과 동합된 첫 K239 천무가 이미 폴란드로 이동 중이라며 8월 중순 내로 한국 장비가 폴란드에 올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난 10월 폴란드는 천무 구매 계약 218대를 체결했고 올해 천무 18대를 우선 인도받기로 한 상태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약 8조 5천억 원 이상입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한국형 다연장 로켓 에메랄S K239 천무를 폴란드 옐츠저즈 8X8 차량과의 통합 작업을 마치고 폴란드로 인도했는데요. 천무는 8월 폴란드에 도착하게 되는데 아이언 사단으로 불리는 폴란드 육군 제18기계화 사단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폴란드 제18기계화 사단은 벨라루스 브레스트 게이트 인근부터 프레미시우 인근 슬로바키아 국경에 이르는 지역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은 특히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을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천무가 폴란드에 최전방을 방어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현재 한국과 폴란드 양국 강산업체들은 2차 계약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수출금융 문제 등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한다면 폴란드가 유럽에서 한국 방산 무기의 중요한 교두보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특이사항은 오는 10월 폴란드에서 총선이 예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방산업계는 10월 이전에 2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차질이 빚혀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방산 전문가들은 폴란드로의 K방산 수출은 작년에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본게임 시작으로 볼 수 있다 고 전망합니다. 지금까지 천무의 유일한 경쟁자는 이스라엘의 PULS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PULS는 원래 이스라엘 군사산업 IMI가 개발한 링스랭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기원으로 합니다. 미국의 M142 HIMARS와 한국의 천무보다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래서 최근 덴마크, 네덜란드, 그리고 모로코가 도입했을 정도로 천무의 경쟁자로 유명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군비 증액에 나선 유럽 국가들에게서 PULS의 추가 수출 기회를 엿보고 있어 한국의 천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한국 방위산업은 이스라엘마저 완벽하게 제치면서 세계 시장을 호령 중입니다. 지난달 23일 한국은 말레이시아와 국산 경공격기 FA-50의 말레이시아 수출 총 18대 9억 2천만 달러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올해 K방산 대규모 수출로는 첫 사례였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앞으로 전투기 1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이어서 FA-50 수출 물량은 최대 36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지난해 K방산 수출은 173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는 지난해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보다도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국내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세계 방산 시장을 석권해 그동안 K방산의 롤모델이자 넘보기 힘든 넘사벽으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제 규모 면에서도 이스라엘을 압도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전 분야에서 이스라엘을 앞서는 날이 머지않아 보입니다. 이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가 분석한 2018터부터 2022년 국제 무기 이전 동향에서 한국은 세계 9위에 올라 10위인 이스라엘을 제쳤습니다. 지금까지의 롤모델을 제친 겁니다. 한국이 방산 수출에서 이스라엘을 제친 것은 과거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들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이제 방산강국 이스라엘도 넘었으니 다음 목표는 세계 최대 미국 시장에서 돌파구를 여는 일입니다. K방산은 폴란드 대박 신화에 그치지 않고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경직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를 통한 한중 간 민간 교류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반면 최근 미국을 방문한 여객수는 코로나19 이전을 웃돌면서 한미 관계와 미중 간의 외교, 안보 상황이 하늘길 여객수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정보 포털 시스템에 따르면 올 4터부터 5월 한국에서 중국행 비행기를 탄 여객수는 40만 명으로 2019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74%나 급감했습니다. 중국행 여객 수요가 심각한 수준의 정체를 보이자 결국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편 조정에까지 나섰습니다. 대한항공은 현재 매일 운항 중인 김포터부터 베이징 노선을 오는 8월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아시아나도 같은 노선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주 2터부터 3회 운항하는 인천터부터 시안, 인천터부터 선전 노선도 조만간 중단할 방침입니다. 반면 올 4터부터 5월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여객수는 42만 명으로 이미 팬데믹 이전인 4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항공사들은 돈이 되는 미국 노선 운항 편수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항공사들의 중국 노선 축소에 대해 중국 관영지들이 노골적인 불쾌감까지 드러냈습니다. 둥샹웅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은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를 통해 탑승객 감소로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항공 노선을 중단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라고 한국 항공사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듯 하다가 갑자기 하지만 그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은 매력적이지 않은 여행지가 됐으며 한국 상품의 인기도 떨어졌다. 앞으로 한국 면세점이나 한국 관광지에서 중국인들을 보기 어려워질 것이다 라며 중국인들 역시 한국에 대한 발기를 끊을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으로 물만을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노선에 사람이 줄어든 원인은 분명 중국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행 좋아하는 한국인들이 오죽하면 찾지 않을까 자아성찰을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헛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한국인들이 중국을 찾지 않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중국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보다 늦은 지난 3월 15일부터 관광비자를 포함한 모든 유형의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은 올해 초 태국, 인도네시아 등 60여 개국의 단체 여행을 허용했지만 한국을 비롯한 주요 미국 동맹국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 허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보복 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당연히 중국을 찾지 않았고 여행 수요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미, 중 공급망 갈등으로 한중 간 협력이 크게 위축된 데다가 중국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호감도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민간 항공사가 노선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모두 이익과 관련된 일인데 돈이 안 되는 노선을 줄여 여행객이 많은 노선에 항공편을 증설하는 것은 민간 항공사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은 지금 그 중간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 회복이 늦어지자 한국 공항과 항공사들을 이용하는 환승객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천국제공항이나 한국 민간 항공사에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중국으로 가려던 관광객들의 발길을 자꾸 막는 것은 중국이 자초한 일입니다. 결정적인 사례가 백두산 사진 촬영주의보까지 나온 중국의 반간첩법 시행입니다. 중국은 지난 4월 26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통과된 반간첩법 개정안이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27일 홈페이지를 통해 반간첩법 개정안 시행에 대비한 안전공지를 올리면서 한국과는 다른 제외대 개념 등의 차이로 예상치 못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중 한국대사관은 이제는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과 관련된 자료지도 사진 통계 자료 등을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노트북 등에 저장하는 행위까지도 유의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기밀 관련 부처 등에 대한 촬영마저도 불법 행위로 간주하고 있어 중국에 오는 특파원이나 기업 주재원 심지어 관광객들에게도 사진 촬영을 주의하라는 비상이 걸렸다는 후문인데요. 특히 한국인들이 주로 찾는 백두산 관광지는 북한과 중국의 접경 지역이라 이곳에서 무심코 사진기를 들었다가 중국의 반간첩법에 저촉이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내놓은 반간첩법의 핵심은 간첩 행위에 대한 정의를 확대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국가 기밀 정보를 빼돌리는 행위에 간첩 조직에 의지하거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행위 등이 간첩법에 저촉되었다고 했다면 이제는 국가 안보 등 핵심 개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아 중국 당국이 자의로 법을 집행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벌한 법이 시행되면서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을 돈 내고 관광하고 방문하고 싶은 사람은 한국뿐 아니라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중 간 갈등이 심해지고 중국편 항공 수요가 줄면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봉을 2배나 주겠다는 유혹에 넘어가 중국으로 갔던 한국 조종사들이 지금 상당히 후회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2017년 중국 매체의 보도를 보면 대한항공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많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코로나 전만 해도 중국 항공사들은 급격히 사세를 불리며 한국 조종사를 대거 스카우트해 갔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받던 연봉보다 2배가량 높은 연봉에다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에 중국 항공사로 이직했던 한국 조종사들은 현재 중국 항공사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받던 연봉을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절반을 감내하든지 퇴사하라. 사실상 퇴직 강요받고 있을 만큼 중국 경제는 물론 여행, 항공업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얘기인데요. 하지만 떠났던 조종사들은 한국으로 컴백을 해도 한국에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한국 항공사들은 현재 조종사를 새로 뽑을 만큼 인원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좋은 자리, 더 좋은 연봉은 꿈도 꿀 수 없는 지경입니다. 사실 돈 때문에 중국에 협력한 외국인들의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그 끝이 항상 좋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내민 검은 돈에 넘어가 대만 침공을 돕는 미국, 영국, 독일의 조종사들의 소식은 언제나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미 공군은 현재 조종사가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현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군인들에게 연간 5만 달러, 우리 돈 약 6,500만 원의 보너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군사 전문 매체 에어포스 타임즈, 에어포스 타임스는 미 공군 조종사의 최초 10년 복무 기간 중 8터부터 9년 차에 현역 연장 계약을 맺을 경우 이러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파격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미 공군은 조종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미 공군 조종사는 약 2만 1천 명이 필요한데 이 중 1,900여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영국과 독일군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퇴역 조종사들이 중국 공군과 해군의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일에 거액을 받고 전문 지식을 팔고 있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군에 넘어가는 이유는 대부분 돈 때문입니다. 중국은 서방 조종사들이 중국을 돕는 대가로 약 27만 달러, 우리 돈 3억 5천만 원의 연봉을 제시하고 있어 돈에 넘어가는 조종사들이 늘고 있는 것인데요. 이들의 근황은 어떨까요? 지난해 10월 호주에서 전직 미국 해병대 전투기 조종사 데니얼 듀건 54은 호주 연방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듀건에게는 불법 방위사업 수출과 돈 세탁, 무기 수출 통제법 위반, 무기 규제 국제거래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 그가 돈을 받고 중국군 조종사들에게 항공모함 착륙 훈련 등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외국군을 훈련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듀건은 허가 없이 중국군의 미 해군 항공 관련 장비 작동법과 항공모함 착륙 방법 등 각종 전술 지침 등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군을 훈련하기 위해 남아공 비행학교로 미국 훈련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거래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듀건은 중국군 훈련으로 1회 9,500달러에서 9,900달러씩 총 12차례에 걸쳐 대가를 지불받았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는 중국 국적자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고 2012년 9월에 보낸 한 이메일에는 결과적으로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게 되길 바란다 고 적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 전문 지식을 파는 대신 돈으로 자신과 자녀들의 여생도 보장받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중국에 원하는 것을 제공하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자 보장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에게 남은 것은 체포였습니다. 한편 중국 일부 관영 매체들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거의 없을 거라고 경고했지만 관광객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돌아온 중국인 관광객들로 인해 명동이 들썩이고 벌써부터 상권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중국은 한국이 중국행 항공편을 줄이는 것에 대해 불쾌해할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에게 중국이 왜 매력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